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틀 전에 정진석의 발언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다. MB 세력들이 재결집하고 있다. 이 사람은 4대강 전도사예요. 이 사람이 포문을 열자마자 즉시 4대강 논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MB 세력들이 막 지금 입을 열고 시작해요. 4대강 때문에 비 피해를 적게 입었다. 섬진강은 4대강을 안 해서 망가진 거다. 그러니까 영산강 두 개 터지니까는 그래도 4대강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다 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는 막 오늘은 박근혜까지 끌고 늘어와. 예, 어떻게든 전 정부의 그 정책을 잘된 거라고 얘네들이 지금 이제 무덤에 회치라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참 놀라는 게 뭐냐. KBS나 MBC나 JTBC는 4대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딱 주장을 하니까 되게 어정쩡한 스탠스로 반반 물타기 하듯이 양비론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근데 얘네들이 이명박을 얘기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에서 2번이나 얘기했어요. 4대강과 홍수는 관련성이 제로다. 그 4대강은 원래 홍수가 안 나는 지역이다. 그리고 4대강을 했다고 해서 홍수가 막아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2번이나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박근혜 정부는? 예? 얘네들이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럼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이나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할 건데? 4대강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명박이 막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예, 결국은, 이명박에 의해서 박근혜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력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 세력이 다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 이번에 생경 악플러, 이 척척이 지금 중앙일보로 지금 필진으로 들어갔거든요. 취업했어요. 한 1년 동안 미친 듯이 아가리 파이터로 일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선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냈는데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아가리 파이터는 된다라고 검증을 받은 거예요. 검증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데려간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입진보라고 하는 자들이나 이 진보파리들 보시면요. MB 정부의 탄생에 혁혁한 공헌을 했어요. 이 진중권도 그렇고 손석준, 홍세화, 진중권, 강준만, 최장지, 우석훈 이런 애들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참여정부 말기에. 근데 아시다시피 얘네들이 그 정부가 끝난 다음에 다 교수 자리 얻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경력도 안 되는데. 경향신문 필진하면서 중앙일보 필진을 한다. 대한민국의 극자와 극우는 한 곳으로 모인다. 극과 극은 통한다. 이게 이 대한민국에서의 이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자들의 실체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빨리 보수와 진보의 정의가 재정이 돼야 돼요. 네. 어저께 굉장히 재밌었던 뉴스가 하나 있죠. 한동훈과 이동재가 주고받은 전화통화 횟수가 327회다, 2달 동안. 커뮤니티를 강타한 내용이 뭐냐. 아니 검언유착 때문에 서로 핸드폰 지우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서로 연인 아니야? 서로 사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예, 근데 이 완전히 커뮤니티를 강타한 글인데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거였죠. 예, 검사장이랑 젊은 종편 기자가 통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해봤자 몇 건이지. 2월 13일 날 만나고 나서 그 한 달간도 17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를 동반한 게 아니라면, 도모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오갈 수 없죠. 이동재 변호사 측에서 발끈했거든요. 그게 뭐하마나 인사말도 포함된 거야. 안녕하세요. 통화나 가능하세요. 그것도 다 포함시켜서 300 얼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빼고라도 300번은 넘는 거 아니에요. 300번에서 200 얼마는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신천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신천지 수사했나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기자와 검사장 간의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왜 디가우징을 했지? 왜 공권력이나 회사를 다 소경하면서 왜 디가우징을 했지? 한동훈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왜 이거를 지금까지 비밀번호를 안 주고 있죠? 지금 유일하게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한동훈의 핸드폰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건, 이 뉴스가 경향신문에 단독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나오자마자 이동재가 바로 반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한동훈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보시면요. 이동재는 빼박이에요. 이동재는 기자로서 왜 제보자 X와의 통화 내용이 있고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이동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증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동재의 죄는 추가가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증거가 나와도 한동훈은 다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이동재의 변호사도 한동훈을 보호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한동훈 하나는 살려주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동재가 뭔가 혜택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이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327건의 통화 기록과 IP 기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일 뿐이지 한동훈이 얘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정황 증거가 있어도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것다라는 거를 빼박으로 그 경향신문을 통해서 알려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보가 한동훈 쪽에서나 이동재 변호사 쪽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증거는 한동훈한테는 불리한 증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이동재한테만 똥칠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뭐 연인 소리를 듣든 오해를 받든 상관없어. 어쨌든 한동훈이 죄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입증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주는 그 한동훈한테는 유리한 증거거든요. 차라리 둘이 사귀었다고 해라. 그게 낫겠다. 그게 훨씬 더 재밌어진다, 사건이. 아이고. 네. 근데 여러분, 한동훈과 윤석열의 이 언론 플레이는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되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본인한테 빼박의 증거가 나오거나 불리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묵비권이에요. 대응을 안 해요.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언론들이 정말 너무 잘 해주고 있고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정말 언론을 너무 잘 이용해. 근데 비슷한 패턴을 받은 인간이 있어요. 타인은 미친 듯이 죽을 듯이 패면서도 자기의 몸에는 스크래치 하나 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 이 노랑머리. 이 노랑머리가 요즘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냐?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심지어 인수인계서류라든가 발령하는 서류들이 나왔어요. 반박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되게 심플해요. 이 고소인이 주장한 그 내용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핸드폰 내면 돼요. 근데 핸드폰 안 내잖아요. 심지어 지금 서울시 비서진들이 수십 명이 대지신문하자고 하잖아요.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고소인이 나 아픈데 못 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랑머리가 자기가 하도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이 여자가 쫄렸나 봐. 그러더니 서울시 변호사협회나 여성 변호사협회를 시켜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요. 자기를 쉴드 쳐주는. 이것도 딱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랑 똑같지 않아요? 얘네들은 정말 웃겨요. 타인을 정말 미친 듯이 가차없이 공격하면서 거의 멸문지에 가깝게 하면서 자신은 하나도 다치고 싶어 하진 않아.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를 쉴드하지 못하니까 주변을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고. 진짜 똑같죠. 이 악한 인간들의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이 여자가 엊그저께인가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을 썼어. 피해자가 제 주위에 숨었다고요? 피해자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다면 당신이 그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가요? 김지은 얼굴 이름 드러내서 어떻게 됐나요? 라고 했어요. 지금 피해자한테 얼굴이나 이름 드러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으면 반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이 증거를 까든가. 근데 존재 자체가 없어요. 김재련이 말로 덮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이제 넘어갔다라는 거지. 무조건 2차 가해라고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왜? 반박의 증거들이 나오면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령이라고 하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미투 사건을 점하고 있는 여성단체들, 이 여성단체들이 그 여성인권영화제 주최하잖아요. 특히 여성의 전화. 근데 이 여성의 전화 원정원 사건 그렇게 키우고 원정원 사건 사과했나요? 박재동 화병 사건 키운 단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단체들? 심지어 그 이태경이라는 작가는 박재동 화병을 고소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여성인권 영화제의 이 심사위원을 했던 그 하석태라는 분이 지금 박원순 시장 캠프 분이었죠. 그분이 이제 이 노랑머리 비판하면서 사임했는데 지금 개 같은 날에 이민영 감독도 지금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면서 여성의 전화 그 소장인 그 고미경 대표를 되게 비판적으로 했어. 부족한 제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부디 근본 상황들과 쟁점들을 상식적이면서도 정상적으로 정리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 감독이 뭐라고 했냐. 최근 박 시장의 경우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고소 내용과 기자회견, 모든 상식적인 질문들을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박 시장의 자살마저도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너무도 당당하게 비정상적 발언과 행동들을 꺼리낌 없이 실천,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돼버린 피해 고소인 측. 수많은 궁금증이 연상되는 인수인계서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철저히 감춰져 이제는 아예 유령이 돼버리고 있는 피해 고소인. 제가 아마 이분을 처음으로 유령이라고 썼을 거예요. 팬텀 레이디라고. 이 팬텀 레이디는 세계 3대 추리 소설인 환상의 여인. 예, 윌리엄 아이시 원작이죠. 이 환상의 여인의 영어 타이틀이에요. 이 소설의 주인공의 남자는 와이프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날도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밤늦게 집을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되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어. 근데 말을 걸었더니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랑 차도 마시고 예, 밥도 먹고 꽃집도 다니고 하면서 밤새고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 기분을 풀죠. 그리고 아침에 딱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죽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인죄로 체포가 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자기가 이 와이프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밤새고 돌아다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기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 여자라는 걸 알고 친구를 불러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그 여자를 찾아달라고. 그 여자 없으면 나 죽는다고. 그래서 친구가 탐정이 돼서 이 여자를 수소문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가 이 집을 갔었어. 이 집에 가서 주인한테 물어봐. 근데 꽃집을 가든 카페를 가든 하나같이 그 주인장들이 자기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이 남자 혼자 왔었다고 다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는 유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거의 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예, 이게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다면 왜 그 여자를 못 찾았냐. 그 여자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날 탈출해서 그 남자랑 놀고 재밌게 놀았던 거야.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여자는 다시 잡혀서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유령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